만약 우리가 1시간 뒤에 죽는다면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어떤 음식이 먹고 싶어질 것 같으신가요? 저는 지금부터 사형수들이 마지막으로 고른 음식을 직접 먹어보려고 합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부터 끝까지 자기는 억울하다고 말했던 사형수까지 과연 죽기 전 이들이 고른 음식은 무엇일지 또 그 생각, 심리는 무엇이었을지 제가 직접 먹어보고 리뷰해 보겠습니다. 제가 먹을 첫 번째 사형수의 식사입니다. 이게 첫 번째라 그래서 그런지 여기 약간 관자놀이에 혈관이 좀 뛰는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떨리고. 자, 한번 열어볼게요. 엄청 엄청 미국식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스테이크에 치킨 조각, 체리 쿠레이드, 그리고 피칸 파이까지 있습니다. 고기가 진짜 많잖아요. 사춘기 소년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음식?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마지막으로 사형당한다면? 저는 일단 고기는 하나 고를 것 같은데 죽기 전에 고기를 2개나 고르진 않을 것 같거든요. 고기 메뉴를 여러 개 시켰다 보니까 먹다 보면 고기는 다른 음식에 비해서 씹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 씹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것 같아요. 아, 내가 죽는구나. 뭐 후회나 반성을 했을 수도 있고 끝까지 뭐 억울하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런데 여기서 제가 먹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옆에 잠시 빼놓겠습니다. 왜냐면 이 사형수가 마지막 사형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피칸파이는 나중에 먹을 거니 남겨두겠다라고요. 이 최후의 만찬을 고른 범죄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리키 레이 렉터입니다. 1981년에 미국 아칸소주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2명을 쏴서 부상을 입히고 또 1명은 사망에 이릅니다. 그 다툼의 이유가 고작 입장료 $3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도주를 하던 중에 어머니와 약속을 해요. 자수를 하겠다. 그런데 본인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경관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경찰에게 자백은 하는데 나랑 친한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마틴 경관한테 자백을 하겠다. 그렇게 어머니랑 약속을 하고 마틴 경관에게 자백하러 가기로 했는데 이 리키 레이 렉터가 돌연 마음을 바꿉니다. 마틴 경관을 또 살해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그런 시도를 했는데 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서 이제 리키 레이 렉터는 뇌의 3분의 1 정도를 절단해야 하는 그런 수술까지도 겪게 돼요. 그래서 이 수술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후에도 지능이 70 이하로 낮아졌고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뭐 의미 없이 웃는다거나 어둠을 무서워한다거나. 그러니까 주변인들이 보기에도 특히 교도소에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분께서 리키 레이 렉터는 지능이 6살에서 7살 수준의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지능이 낮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는 이런 여론도 있었어요. 지금 리키 레이 렉터는 사실상 지적 장애인 수준이다. 사형을 멈춰달라. 이런 여론도 있었고 그런데 일단 사형은 강행이 되었고 이때 리키 레이 렉터는 자기가 죽는 줄도 몰랐을 거예요. 지금 먹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도 드는데 리키 레이 렉터가 이 최후의 만찬을 먹을 당시에 포크를 안 썼을 것 같아요. 포크랑 나이프를. 인지력이나 행동력이 결국 6살에서 7살 정도 수준의 머무르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보다 더 통제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손으로 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고 이걸 먹으면서 제가 아까 앞서 말했잖아요. 고기를 되게 오랫동안 씹으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성찰과 회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야기를 다시 듣고 이 음식을 바라보니까 이거를 씹는 동안 리키 레이 렉터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리키 레이 렉터의 이야기는 미국 사회에 엄청난 질문거리 하나를 던져주었거든요.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사형을 내리는 것이 정당한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결국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지적 장애인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요. 원래 사형제도라는 게 결국 자기의 죄를 인지하고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 이게 그 사형제도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리키 레이 렉터는 어떻게 보면 자기 머리에 총구를 겨눈 그날 사실 죽은 거죠. 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그리고 지금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완전 지능이 낮아져서 어린아이 수준의 기억, 그 다음에 행동력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물론 저는 여기에 아주 강렬하게 동의하지는 않는데 그런 여론이 형성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사회는 이 피칸파이가 슬픔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한국에 있는 우리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피칸파이가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피칸파이는 결국 그래서 먹지는 못합니다. 이게 아무튼
아무튼 저도 사형수들이 안 먹는 건 남겨야 되니까요. 근데 여기가 제가 대여한 공간이고 또 여기 여름이라 음식 냄새가 금방 퍼질 수도 있잖아요. 너무 민폐니까 앞으로 사형수들이 안 먹는 음식은 저의 이번 영상 조수 미닉스에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먹는 것들은 넣으려고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 넣어두겠습니다. 소리가 크면 오디오에 같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같이 못 쓰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조용하죠? 안 들리죠? 마이크 가져다 대도 엄청 조용해. 자, 그 다음 사형수의 최후의 식단입니다. 에? 뭐야? 이게 그냥 올리브도 아니고 반드시 씨앗이 들어있는 올리브 한 알. 자, 그럼 일단 골랐으니까 본인이 먹었겠죠?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거 씨앗 엄청 단단한데? 이렇게 씨앗이 들어있는 올리브 딱 하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올리브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식사를 고른 사형수의 이름은 빅터 페게르입니다. 빅터 페게르는 1960년 아이오와주의 갓 이주해에서 온 떠돌이였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 그가 도착하고 이후부터 어떤 이상한 전화들이 계속 걸려오기 시작합니다. 의사들한테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의사들한테 자꾸만 이런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아, 지금 여기 여자가 아파요. 빨리 와주세요. 근데 그 전화를 들은 의사,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당연히 거절하죠. 뭔가 이상한 요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주 젊고 사명감 넘치는 에드워드 바텔스 박사, 이 한 분만 그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페게르가 이 젊고 아주 정의로웠던 박사를 일리노이주까지 끌고 가서 납치를 해간 거죠. 거기서 살해를 합니다. 이 사건으로 빅터 페게르는 체포되었고 결국 사형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 사형 집행 전에 고른 최후의 만찬이 이 올리브 한 알이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씨앗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이게 뭔가 아주 치밀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한이나 복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 누구든지 내 전화만 받으면 죽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무작위성에 의한 범죄, 그런 것들이 미국 사회를 더 공포에 떨게 만들었어요. 빅터 페게르는 이런 말도 남겼어요. 이 씨앗이 내 몸 안에 자라나 올리브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평화의 상징으로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빅터 페게르가 사형장에 끌려갈 당시 입고 있던 양복 안에 이 올리브 씨앗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빅터 페게르가 유언도 이렇게 남겼을 거예요. 자기가 입고 있는 양복 주머니 안에 지금 올리브 씨앗이 있는데 이 양복 그대로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유언대로 빅터 페게르는 올리브 씨앗이 들어있는 주머니와 함께 내장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빅터 페게르의 음식도 한번 먹어봤는데요. 이게 먹어보니까 일단 되게 짜요. 올리브 생 한번 먹어보셨어요? 이거 약간 절임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짜게 느껴졌고, 그리고 이게 뭐 본인은 죽기 전에 평화의 상징이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올리브 자체가 평화의 상징이라는 데는 저도 의견이 없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굉장히 상징적이다라고 느끼기는 하는데 그 평화의 상징이 자기 몸 안에서 자라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되게 반성하고 자책하고 후회하는 뉘앙스로 느껴지는데, 만약에 제가 정말 미안했잖아요. 그럼 올리브고 나발이고 씨앗이고 그런 소리 1절 안 하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하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무슨 은유니 상징이니 하면서 올리브 이렇게 한 게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미안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뭐지, 자아가 너무 비대하고 너무 억지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스스로 평화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어떤 씨앗이라는 요인이 내 안에서 자라서 나는 그 평화의 상징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평화의 상징이 될 마음은 없고 타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그냥 저절로 알아서 노력하지 않아도 씨앗이 올리브 나무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빅터 페게르도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평화라는 게 그냥 자라나길 바라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노력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냥 씨앗 하나가 내 몸 안에 툭 하고 들어와서 그게 아주 거대한 평화의 나무로 자라듯이 그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뭔가 선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건가? 이런 느낌도 드네요. 되게 찝찝한 식사였습니다. 패스! 자, 그럼 그 다음 사형수의 음식인데요. 오, 뭐야.
완전 일본식인데? 밥, 미소 된장국, 그리고 구운 생선 이 세 가지만 딱 요청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일본 가정식이죠? 누가 이렇게 평범한 음식을 요청했을까요? 가족과 함께 먹었던 밥? 이런 게 좀 그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이런 음식을 요청한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그 사람도 이렇게 돌렸겠죠? 저처럼? 와, 이거 먹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고기나 디저트는 사람이 먹을 때 행동이 약간 유치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막 입에 좀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거기다 포크나 칼로 이렇게 찢어서 먹기도 하고 치킨 같은 경우는 손으로 잡고 그냥 먹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이 사형수의 음식은 먹으면서 사람이 되게 차분해지고, 거기다가 일본은 거의 젓가락으로만 음식을 먹으니까 하나하나 신중하게 먹게 되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을 고른 사형수도 죽기 전에 엄청 떨리고 힘들었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어떤 감정이 먼저 드냐면, 이 사람 되게 죽기 전에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겠다. 이 먹는 행위가 저는 하나의 침착해지려고 하는 행동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이 평범한 일본 가정식을 주문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이름 도조 히데키입니다. 일본의 육군 대장 출신이죠. 1941년부터 44년까지 일본의 제40대 총리를 지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사실 그 일본 군부 독재를 장악하고 어마어마한 막강한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에요. 사실상 독재자에 가깝죠. 도조 히데키의 성격이 굉장히 엄격하고 날카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면도날 도조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태평양 전쟁, 그걸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총리가 되자마자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진주만 공습을 승인해줬어요. 그 점령지에서 엄청난 인권 유린과 수탈 이어졌고요. 이건 우리에게도 굉장히 아픈 역사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시기는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에 의해서 강제 동원이나 그리고 민족 말살 정책에 의해 엄청나게 극심한 고통을 받던 시기였으니까요. 전쟁이 일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1944년 도조 히데키는 총리직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45년 일본이 패망하자 도조 히데키는 자신에게 총을 겨눠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체포되기 직전에 그렇게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그래서 결국 1945년 도쿄 재판에서 A급 전범으로 기소되어가지고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청한 식사가 이 세 가지였어요. 근데 이 미소 된장국은 본인의 아내가 만들어준 걸 먹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그게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인물 소개하기 전에 말했던 저의 감상평과 지금의 감상평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죽기 전에 굉장히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이 식사를 하면서 그게 도움이 됐을 것 같고, 조금 더 먹으면 도조 히데키의 마음을 제가 이입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 완전 이입을 해봤고, 물론 제가 이입했다는 게 다 저희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게 절대적 해석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도조 히데키가 전혀 반성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억울해했을 거라고 강하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도조 히데키라면 정말 미안하면 제가 점령을 했던 국가,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내가 심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국가의 음식, 그 나라에서 내가 즐겨 먹었던 음식을 지금 앞에 가져다 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피하지 않는 거죠, 제 잘못을. 내가 예를 들어 한국에서 너무 끔찍한 수탈을 했고 그렇게 했다면 그 나라의 음식을 가져다 놓고 그걸 먹으면서 내내 불편함을 느껴야지 미안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죽기 전까지 편안해지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했던 평정심이 같은 맥락인데, 평정심을 되찾는 그 행위, 자기만을 위한 행동이잖아요. 불편한 건 싫은 거예요. 자기의 마지막 식탁 위에 내가 수탈했던 점령국들의 음식이 올라오는 건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을 거고, 오로지 자기가 가장 편안한 시절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과 먹었던 식사를 복귀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려고 한 거죠. 이런 식사를 보면 저는 반성하지 않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듭니다. 미안했으면 글쎄 김치 한 조각 정도는 먹지 않았을까요?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해요. 나는 내 국가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다, 이런 마음이 밥을 먹으면서 들지 않았을까. 자, 그 다음
사형수의 식단은 이미 제 앞에 차려져 있네요. 자, 이 식단에 숨겨진 의미가 뭘까요? 미디움 레어 스테이크에 계란 후라이 3장, 해시브라운 2개, 토스트, 딸기잼, 버터, 오렌지 주스, 우유까지. 이게 미국 사형수 표준 식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기가 원하는 메뉴는 안 골랐다는 건데? 이거 테드 번디 식단이거든요? 1974년부터 1978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약 30명 이상의 여성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인물입니다. 이 테드 번디가 무서운 이유는 살인한 사람들의 수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적인 이미지, 법대도 나오고 저렇게 유머러스하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 그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고 하는 데서 오는 공포감이 일단은 있었고요. 또 이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게 뭐 다리에 깁스를 한다거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테드 번디는 그 법정에서도 자신의 재판 과정을 하나의 쇼처럼 만들기도 했는데요. 뭐 판사와 농담을 한다거나 팬레터를 받는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굉장히 나르시시즘적인 태도를 많이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랬던 테드 번디도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굉장히 많이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고르지도 않고 그대로 처형장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사형수 표준 식단으로 나온 이 식사, 이것도 아예 먹지 않았다고 해요. 테드 번디가 공포감을 호소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막 죽음 앞에서 그렇게 무서워했다는 건 1차적으로 입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극도의 긴장감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이걸 심리적으로 제가 이해해서 생각해 보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난 통제광이잖아요. 내가 타인의 목숨을 통제할 수 있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법정 싸움을 하나의 쇼처럼 만드는 미치광이 통제광인데, 죽음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나를 통제해서 나온 결과인 거잖아요. 사형이 치욕스러웠을 것 같기는 해요. 마지막 반항인 거죠. 너네가 정해준 음식 그런 거 먹지 않을 거야. 너네가 사형 전에 최후의 만찬 고르라고 해도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내 몸에 언제 무엇이 어떻게 들어갈지는 내가 정해. 이런 마인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사형수의 식사는 뭘까요? 오, 유럽 사람인가? 랍스터 꼬리, 스테이크, 애플파이,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리고 세븐업 탄산음료입니다. 아, 뭔가 사형수의 식사를 맛있다고 말하는 게 좀 뭔가 되게 찝찝한데, 약간 이렇게 말해야겠다. 이 음식은 그 어떠한 최후의 만찬보다 뭔가 유럽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볼 수 있는 음식의 조합이다? 아, 맞다. 먹기 전에 사형하기까지 이걸 먹으면서 48시간의 시간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 동안 반지의 제왕 3부를 쉼없이 봤다고 합니다. 저희는 저작권 때문에 틀어드리지 못하지만 저 랍스터 꼬리 처음 먹어보거든요. 이 사람 혹시 부유층이었나? 아니면 가난해서 평생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들을 이때 고른 건가? 뭐가 됐든 솔직하게 정말 미식가네요. 음식의 조합이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부유층이었어요? 한 번만 찾아봐 주세요. 엄청 가난했다고요? 그럼 자기가 먹고 싶었던 음식을 고른 게 맞네요. 이 최후의 만찬을 고른 사형수의 이름은 로니 리 가드너입니다. 로니 가드너는 1984년 별장에서 강도짓을 하다가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해에 재판이 열렸어요. 근데 그 재판에서 변호사를 총으로 쏘고 탈옥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사형 선고를 받고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고를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이 가드너의 식사에서는 메뉴보다는 사실 가드너가 이 최후의 만찬을 즐긴 방식을 좀 더 집중을 해야 돼요.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반지의 제왕 3부작을 쉬지도 않고 봤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가드너가 원래는 이 주에서 총살형이 더 이상 집행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자기는 독극물로 서서히 죽어가는 것보다 그냥 한 번에 총알이 날아와서 내 몸에 박히는 죽음이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총살형까지 가게 됐는데, 이 사형 집행에 대한 결정과 또 최후의 만찬에 대한 결정까지 이 사람의 심리가 조금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먹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 남들이 통제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스쳤어요. 메뉴를 선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도 나는 독극물은 싫어요. 총살로 갈래요. 라고 말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죽음의 방식을 남들이 컨트롤할 수 없게 만들고 자신이 컨트롤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다고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 반지의 제왕 3부작을 봤다는 게 일단 두 가지의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그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의 영웅적인 심리. 아, 내가 영웅인데, 이렇게 내가 비대한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인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투영하면서 시청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도. 그리고 가드너는 48시간 전까지 사형 집행 그 시간 전까지는 금식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최후의 만찬은 이틀 전에 주어졌다고 하네요. 이틀 전에 이걸 먹은 거죠. 근데 반지의 제왕이 한 편당 3시간? 막 이렇지 않나요? 그 다음 최후의 만찬 준비해 주시죠. 피자랑 핫초코. 근데 저 지금 이 메뉴 받자마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배탈 유발하는 음식이에요. 이렇게 같이 먹으면 배에서 부글부글 계속 이러거든요. 이 사람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파서 변을 보고 싶었다거나 아니면은 장이 엄청 건강한 사람이거나. 저 이렇게 못 먹거든요. 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 와, 이거에 이걸 먹는다고? 진짜 못 먹겠는데요? 이거 너무 조합이 안 어울리지 않아요? 아,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또 있다.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조합이기도 해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 오고 좀 편하게 자고 싶었나? 이런 생각도 진짜 들 정도로 이 엄청난 열량 파티를 한 최후의 만찬 주인공은 존 마틴 스크립스입니다. 1990년대 동남아 일대를 공포에 떨게 했던 살인범이에요. 영국인인데 특히 싱가포르랑 태국 등지에서 관광객들을 속입니다. 유대 관계를 쌓은 다음에 이 존 마틴 스크립스가 하는 일은 살인을 하는 겁니다. 존의 아주 커다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체를 매우 정교하게 훼손하는 거예요. 존이 이전에 교도소에 있었을 때 도사라는 법을 배웠었대요. 그래서 그때 그 기술을 이용해서 사체를 훼손하는데 써왔던 거죠. 1995년 싱가포르에서 체포가 되었고, 다음 해인 1996년에 창의 교도소에서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당했습니다. 존이 마지막으로 먹은 식단이 피자와 핫초코예요. 이걸 보면 저는 어떤 의미 전달이라던가 뭐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은 전혀 아무데도 보이지가 않고 오로지 자기의 먹고 싶어 하는 것, 특히 이 피자랑 핫초코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많이 즐겨 먹는 메뉴기도 하잖아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그때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그 죽음에 대한 긴장감과 어떤 낯섦을 좀 중화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나? 아, 죄송한데 이거 포기할게요. 제가 제임스의 식사까지 이렇게 먹어봤는데 앞서 약속드렸듯이 사형수가 남긴 음식 저도 먹지 않겠다. 대신 미닉스 음식물 처리기에 넣어두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포함해서 제임스의 식사는 진짜 배가 부글부글 벌써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요 피자까지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당장 가봅시다. 사형수가 남긴 음식은 규칙상 저도 먹을 수가 없죠. 이 어마어마한 양의 음스 한번 미닉스 더 플랜더 맥스로 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원래 이렇게 딱 예쁘게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여기까지 가져온 거예요. 그냥 이 자체로 예뻐서 숨기거나 이래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딱 이대로 인테리어 배치처럼. 큰 편이 아니거든요. 한 뼘 사이즈 정도 되는데 4에서 6인 가족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대용량이라는 게 반전이에요. 특별 조수도 있으니까 미닉스에게 해결을 부탁해볼게요. 아, 피자 너무 많이 남겼어. 어떡해. 지금 여기에 피자 냄새가 진짜 진동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피자 무더기를 넣어봤고 오토모드를 시작합니다. 냄새가 안 나요. 왠지 아세요? 하드락 필터 덕분에 냄새가 바깥으로 안 빠져나오거든요. 700g 이상 넣으면 미닉스가 온도, 습도, 무게 다 맞춰서 알아서 조정을 해줍니다. 이 칸으로 몇 시간 남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1시간에 한 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냄새가 안 나. 신기해요. 분명 이 안에 피자가 있거든요. 지금 태우고 잘라지고 갈라지는 중일 텐데도 냄새, 소리 하나도 안 납니다. 미닉스가 뼈 분쇄력이 엄청 단단하다고 하는데 이런 치킨 뼈, 랍스터 껍질까지도 분쇄가 될까요? 뿅!
작동 중간에 열어도 되냐고요? 됩니다. 이렇게 열고 중간에 다시 넣고 저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넣은 음수의 양이랑 습도를 파악해서 딱 제가 추가로 넣은 만큼만 그만큼만 처리 기간이 늘어납니다. 저는 이 자동 기능이 제일 좋더라고요. 자, 제가 미리 미래로 와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여러분? 가루가 돼서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뼈 넣으면서 될까 안 될까 했는데 완벽하게 가루가 되었습니다. AS 기간은 무려 2년. 다른 나라 아니고 믿음직스러운 국내 생산입니다. 지금 이걸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미닉스에서 한정 수량 특가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기회 절대 놓칠 수 없겠죠? 제가 더보기란에 더 자세하게 써둘 테니 꼭 우리 똑똑한 특별 조수 미닉스 여러분의 집에도 마련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장실을 갔다 오니까 어마어마한 게 제 테이블 위에 있네요. 이거 꼭 먹어야 되나요? 그렇죠. 이번 사건 아주 재밌습니다. 흙 한 덩이를 요구했고 거절되자 요구르트 한 컵을 먹게 된 사형수입니다. 이번 최후의 만찬 주인공에 대해서는요, 조금 이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임스 에드워드 스미스. 제임스는 대체 어떠한 이유로 흙 한 덩이를 최후의 만찬으로 요청한 걸까요? 1983년 텍사스 휴스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임스는요, 보험회사 사무실에 강도로 침입해서 그곳에 있던 임원을 살해했어요. 사실 보험회사 사무실에 침입을 해서 강도짓을 했다라고 딱 들었을 때에는 아, 이게 금전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았지만 제임스에게는 조금 더 다른 이유들과 다른 모습이 보였는데 그게 바로 영적 세계에 대한 집착이었어요.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제임스는 자기가 영적 세계에 얼마나 빠져 있는지, 자기가 지향하는 그 영적인 것이 뭔지를 주변인들이 확인하기 쉽게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흙 한 덩이 역시 그러한 맥락이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종교적인 의미인데 흙을 먹으면 환생을 하거나 뭐 이 육체가 이동을 하는 거죠. 다음 생으로. 그걸 요청하자 당연히 교도소는 거부했습니다. 왜냐면 흙은 허가된 음식 목록에 없다라고 안내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임스가 먹을 수 있었던 건 이 플레인 요구르트 한 컵이었어요. 이걸 먹고 제임스는 처형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사형수들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삶에 추구하는 가치관과 의미를 음식에 담아서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도 사형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예수와 비슷한 맥락처럼 보여요.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의미와 상징이. 저는 약간 이게 교도관들을 당황시키기 위해서 그 반응을 보면 어떨까? 그게 재밌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주문한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한편으로는 진짜 이 영적 세계에 너무 심취해 있는 거예요. 이 요구르트를 먹으면서 어쩌면 계속 걱정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흙을 오늘 못 먹어서 환생을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분은 어느 쪽일 거라고 보세요? 교도관들을 당황시키기 위함? 아니면은 정말 환생을 위함? 그러면 다음 사형수의 식사도 먹어볼게요. 와인잔에 화려한 스테이크나 음식 대신에 아주 쓴 블랙커피 한 잔. 이게 바로 이번 사형수의 만찬입니다. 뭐 저로서는 나쁘지 않은 최후의 만찬이네요. 왜냐면 마침 커피가 마시고 싶었던 때라 쓰고 깊은 맛이 납니다. 최후의 만찬으로 블랙커피를 고른 사형수의 이름은 아일린 워노스 입니다. 1989년부터 1990년까지 아일린 워노스는 플로리다 고속도로 인근에서 남성 7명을 살해했어요. 체포된 이후에는 그 남성들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라고 변명했지만 결국에는 사형장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이 아일린 워노스라는 인물은 어렸을 때는 친부모에게 버려졌고 그 이후에는 조부모님 손에서 자랐는데 이제 학대를 받으며 자라났다고 해요. 그래서 10대에 임신과 노숙을 경험했고 그녀의 삶 전체가 매춘과 불법행위, 성매매 이 언저리에 항상 놓여있던 인물입니다. 아일린 워노스의 이 최후의 만찬이 의미하는 게 어떤 걸까요? 일단은 뭐 사실 이 미국에서 제공하는 사형수에 대한 최후의 만찬, 이거는 마지막 인간적 온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너가 먹고 싶은 거 하나만큼은 다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건데, 아일린 워노스는 어떻게 보면 그 화려한 스테이크나 앞서 보셨던 자기가 먹고 싶었던 음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절하고 블랙커피 한 잔만을 골랐어요. 여기는 다양한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로는 아일린 워노스가 이미 그 사형당하기 직전에도 너무나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녀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나는 이미 죽어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도 그렇지만 평소에도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정신 상태라면.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 온정적인 시스템이 아일린 눈에는 좀 역겹고 가증스럽게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아일린 워너스라는 인물은 자기가 불우했던 어린 시절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발산했고 사회 시스템에 상당히 부정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우하게 자랐다고 해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진 않잖아요. 근데 아일린 워너스의 마음에는 그 사회가 제공하는 시스템, 마지막 온정조차도 너무 역겹고 가증스러울 만큼 자기의 지난 삶과 자기가 겪어온 것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커피는 이제 카페인의 각성 효과? 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사형 전까지 제정신으로 살지 못했던 아일린 워노스가 마치 아침에 우리가 정신 차리려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좀 자신의 정신을 깨우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만 어떤 범죄자든 자신의 힘들었던 시절, 그러니까 뭐 사회 시스템에 버려져서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시기를 겪었다고 해서 누구를 죽일 권한이 있는 건 아닌데, 아일린 워노스는 그 사실을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하고 반성 없이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번 원샷 해볼게요. 아일린 워노스도 블랙커피 한 잔 다 마시고 사형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빨리 마셨을까 천천히 마셨을까 그게 좀 궁금하네요. 만약에 빨리 마셨으면 엄청 긴장되고 빨리 그냥 끝내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고, 천천히 마셨다면 그 정신이 천천히 깨어나는 감각을 느끼면서 제정신을 잡으려고 그 평온함을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식사네요. 이게 다?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분 많지 않아 보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트 초콜릿 칩 아이스크림 2파인트 1리터입니다. 뭔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제수복이랑 또 색깔이 비슷해서 화면에 어떻게 보일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먹어볼게요. 다행히 저는 민트 초코를 좋아해서 이 식사가 뭐 아주 거부감 들지는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식사라기에는요 여러분, 춥고 너무 달고 상쾌하긴 해요. 민트가 들어있어서 앞서 보았던 그런 따뜻한 스테이크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르게 이 입안이 혀가 경직되는 종류의 음식이잖아요. 이걸 왜 골랐을까? 정말 극과 극일 것 같아요. 정말 나는 깔끔하고 차갑고 단호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되게 유아적이거나, 민트 초콜릿집 아이스크림을 1리터 정도 먹으면 질린다는 걸 잘 학습하지 못할 정도로 뭔가 유아기에 갇혀 있다거나. 이 최후의 만찬 주인공은 티모시 맥베이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면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4월 19일 오전 9시 2분 오클라호마 시티의 에드워드 P. 머라 연방 청사 앞 트럭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드디어 이 트럭에 실은 2.3톤의 폭발물 때문에 건물이 반으로 찢어지고 16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중에는 19명의 타가소 아이들도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티모시 맥베이는 특히 아주 잔혹하고 소름 끼치는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기도 해요. 이 사람이 그 자신의 폭발 테러로 인해서 죽은 19명의 아이들에 대해 무슨 표현을 썼냐면 그것은 부수적 피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군사 용어거든요. 그냥 주변부의 아주 사소한 피해라는 거죠. 왜냐면 티모시 맥베이가 군인 출신이었거든요. 그냥 군인도 아니고 걸프전에 참전도 하고 훈장도 받은 엘리트 군인이에요. 근데 이 티모시는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티모시 맥베이가 반연방주의자였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테러를 일으켜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 이룩하고자 하는 목표를 폭력으로서 달성하고 싶었던 거겠죠? 이 민트 초콜릿칩 아이스크림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식사에 담긴 어떤 심리와 그의 철학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본 바도 있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고 갔냐면 아마 티모시 맥베이는 군인으로서 음식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보여주기보다는 나는 그러한 욕망 앞에서도 차갑고 건조하고 단단한 태도를 유지하는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저는 조금 동의를 안 하는데 어떤 시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자신이 달성한 목표에 대해서 축하하는 마음으로 먹는 달콤한 디저트, 아이스크림, 그것보다는 저는 진짜로 뭔가 제가 먹으면서 느낀 건, 만약에 제가 군인이에요. 근데 제가 저의 막 차갑고 냉철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아이스크림을 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거든요. 근데 이 티모시 맥베이가 고른 이 아이스크림은 저는 좀 유치하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기들 입맛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민트 초콜릿 칩은 조금 잔혹성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그냥 저는 그 티모시 맥베이가 자기 안에 아이스크림을 미친 듯이 퍼먹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여성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이따금씩 고삐가 풀리면 어느 주기에 따라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퍼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이게 뭐 자신의 차가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얼음을 씹어 먹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보여주려고 했으면. 저는 티모시 맥베이가 다른 사형수들하고는 좀 음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는 사형수들하고는 다르게 조금 더 자기 욕망에 더 충실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티모시 맥베이가 이걸 먹고 뭘 했게요? 목말라서 물 엄청 달라고 했을걸요? 아시죠? 아이스크림 엄청 목마르게 하는 거. 자, 이렇게 사형수의 최후의 만찬 먹어보기 체험이 막을 내렸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사형수는 아무래도 올리브 하나를 요구했던 사형수인데요. 그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다, 이거에 인상이 깊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마지막까지 자신의 모습을 꾸며낼 정도로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감상평과 저의 감상평이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알려주시고, 또 제가 다음에 무엇을 먹을지 추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